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한다는 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종류의 어업 도구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수입의 차이가 크더랬습니다. 집에서 먹을 소규모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낚시나 안 그러면 이제 투망 던져서 물고기 잡으면 되겠죠. 그러나 자급자족 이상의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투망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일단은 물고기가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쫓아다닐 수 있는 배가 있어야만 될 것이고, 배 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종류의 이제 그물이 필요할 텐데, 한 척의 배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그 딕티온이라는 이름의 그물을 썼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표현될 때는 딕티온 단수 형태보다는 딕티아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복수 형태로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체 쭉 늘리면은 약 15m 정도의 길이의 그물인데, 이것을 이제 15m로 쭉 늘려서 쓰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한 서너 개 정도로 토막을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끼워서 부구를 설치를 해서 띄워 놓습니다. 밑에 이제 줄을 달겠죠. 이렇게 이제 둥근 원 형태로 이걸 만들어 설치를 해놓고, 그다음에 물고기 가는 자주 다니는 이제 길목에다가 잘 설치를 해놓으면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걸리도록 만드는 이런 형태의 일종의 이제 설치망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물을 우리가 딕티온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그물 비유에서 그물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때는 사게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사게네는 그물들 중에서는 그 당시로서는 이제 가장 큰 긴 길이의 그물입니다. 약 300 내지 400m의 큰 그물인데, 얘는 이제 일종의 예인망 형태죠. 이런 긴 그물을 쓰려면 배 한 척을 가지고는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렵고, 한 두 척 정도가 양쪽으로 길게 늘어뜨려서 물고기를 끌고 가면서 물고기를 가두어 잡는 그런 형태의 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여러 좀 분산되어 있는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일단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 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쫓아가면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설비를 가진 셈이 되겠죠. 또 동업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20절 보면은 그 부모를 버려두고 따를 때 부모뿐만 아니라 싹군들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싹군들을 썼다는 것은 이 물고기를 잡는 규모가 상당히 큰 노동이 필요한 규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배를 가지고 동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면 이제 그물만 준비만 되면은 약 400m까지 되는 이런 긴 사게네 그물을 함께 끌면서 대규모 조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게네 그물을 끌어서 해변으로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그물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분류를 앉아서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때 좋은 것과 나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하고는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자라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는 약 1m 정도까지 자라는 하청 바닥 쪽에 자라는 메기류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약 1m 되는 메기가 여러 마리 잡혔다 그러면 굉장히 수시 맞는 일이 되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망구에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나쁜 것에 포함이 되겠죠. 비늘이 있는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될 그런 물고기일 겁니다. 어쨌든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준은 오늘 우리의 기준은 아니고
뭐 레위기 11장 같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의거하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잡은 물고기는 곧바로 시장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체리공장으로 가져가게 될 텐데, 이 막달라에 있는 이 체리공장에서 이 갈릴리 호수 동서남북 해변을 따라서 한 13개 정도의 물고기 잡는 포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포구들에서 이제 대규모로 물고기를 잡을 것 같으면 다 이제 막달라 쪽으로 물고기가 수집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타리코스 형태로 이렇게 가공이 됩니다. 근데 이런 타리코스 체리 물고기는 그 당시 그 로마까지 수출이 될 만큼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유명한 그 지리가인 스트라보 같은 사람이 남긴 글에도 보면은 타리케아 호수에서 나온 생선은, 타리케아 호수는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갈릴리 호수의 이름입니다. 그곳 자체의 공장에서 손질되어 소금이 뿌려지는데 탁월한 요리가 된다. 그러니까 훌륭한 요리 재료로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이런 자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호수 유역의 이런 어업은 그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었을 것이고, 전문적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수입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좀 드라마틱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이런 하나의 극적인 이제 대조를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이런 그 수식어들을 많이 붙이기를 좋아할 텐데, 실제로 그랬을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제롬 머피 오코너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고고학이나 고대 근동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역사에 밝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남긴 한 연구 논문이 있는데, 과연 베드로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최하층 계층의 사람이었을까? 머피 오코너의 답은 NO입니다. 그렇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어업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가능했고, 이런 앞서 소개했던 빌발 베젠 같은 사람의 그 갈릴리 지역 연구,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그 경제적 하나의 피라미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잘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문 어부들은 하층, 피라미드의 하부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상층에 더 가까운 중간층에 속해 있었다 보는 거죠. 물론 배조차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같으면 전문적인 어업을 통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이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배나 품꾼들까지 거느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노동력이나 또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어업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에서는 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일 것이 분명하다. 그건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도 충분히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산업이란 것은 그 자체만으로 구성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배를 산다고 할 때도 그 배와 관련된 여러 주변의 산업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고, 물고기를 유통을 하는 그 유통에 있어서도 상당한 회계장부 작성을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더 남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지식이 필요할 것이고, 어구의 공급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관련된 이런 형태의 산업들하고 긴밀하게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베드로도 상당한 그 비즈니스맨의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전문적 지식이나 교육들을 충분히 받았고 또 소화해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업으로 살아가고 있던 1세기 초반 갈릴리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던 시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물려받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갈릴리에 와서 자기의 왕궁을 새롭게 건설을 해서 통치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왕궁으로 삼았던 곳은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죠. 세포리스라는 곳에 왕궁을 세웠다가 집중적으로 이제 17년부터 22년 사이에 그 막달라 아래쪽에 새로운 그 도시인 티베리아스, 황제의 이름을 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 또 로마식 도시죠. 그래서 건설을 해서 자신의 왕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리처드 홀슬리 같은 사람도 잘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왕의 입김이 저 먼 예루살렘에서 겨우 세금이나 뜯어가는 이런 정도로 간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1세기 이제 이 무렵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개벽이 이루어졌다. 왕궁이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들어섰고 그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로마의 도시문화 덧씌우기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전에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전통적인 그런 생활 방식을 유지를 하면서 살아왔다면 예수님께서 한참 자라나고 계시던 그리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무렵에 와서는 전혀 다른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떤 마을에 서든지 한나절 정도만 걸어가든지 안 그러면 배를 타든지 해서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에 왕궁 도시에 갈 것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까지는 본 적이 없던 더 좋은 집이며 더 좋은 로마식 최신식 문화며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럼 이걸 이제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한번 그런 걸 맛보고 내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걸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한 번만 거기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온 사람일 것 같으면 더 좋은 삶의 조건, 더 좋은 어떤 문화적 조건, 더 좋은 교육의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나 아니면 그의 동료들,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의 이 본문을 실제적으로 좀 들여다 볼 것 같으면은 일단 베스다 출신의 베드로는 이 무렵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고 있었고 그의 처가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업으로서 자신의 배를 소유를 하고 있었고 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협업을 할 만큼 상당히 큰 규모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자체에서 나오는 거물에 대한 언급은 타 딕티아, 딕티온이라는 거물 형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